객체지향 언어가 그러니까 기존의 C하고 즉 함수 중심의 언어 또는 C는 순차 그러니까 플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시퀀셜한 언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차 흐름 중심의 언어인데 C하고 이 객체지향하고 뭐가 틀린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틀린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C는 어떻게 접근해요? C는 기본적으로 함수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게 뭘 만들어내면 돼. 이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고 또 이게 뭘 만들어낼 거 그걸 뒷단에서 누가 받아서 또 다시 이제 이런 또 다른 일을 할 거고 이런 일들 작은 일들이 모이면은 이제 내가 원했던 이 작업이 혹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C였죠. 또 대부분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함수를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일단은 기능이 분화가 되고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그 기능들을 그 함수들을 나중에 다른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사용하기도 쉽고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로 묶어 놓으면은 상당히 쓰기도 편하고 그죠? 객체지향은 거기서 더 나가본 거죠. 한 번 더 나가본 거죠. 어떻게 더 나갔어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 그죠? 혼자서 흐름대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커진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그죠? 그러면 혼자서 하지는 못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다른 이렇게 사람 혹은 다른 이렇게 단체 혹은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집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될 거고 또 누군가는 공사를 감독해 줘야 될 거고 또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칠하는 사람, 미쟁이도 필요할 거고 도배공도 필요할 거고 또 뭐 이렇게 파이프 배관공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혹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처리해 보자. 뭐 이런 형태가 객체지향 프로그램, 즉 이 배관공 혹은 뭐 미쟁이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객체라고 한 개의 객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객체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해결해 보자라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중심이 되는 건 뭘까요?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든다. 맞아? 그럼 거기에 핵심이 되는 건 뭘까요? 나중에 배울 DB랑 비슷해지긴 하는데, 그죠? 거기에 코어가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일단은 객체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수강 신청을 한다 그러면 과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반도 있어야 되겠고, 학생도 있어야 되겠고, 뭐 필요하면 교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수강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기도 하고 객체들이기도 한 거죠.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필요로 한 게 객체입니까, 클래스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강 신청을 하려면은 과목이 필요해, 그죠? 과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또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그죠? 그럼 실제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는 학생 클래스를 쓰나요? 아니면 학생 오브젝트가 이제 실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객체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살짝 전후가 바뀐 느낌이 있는데, 객체들을 모아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객체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클래스인 거예요. 이 객체가 학생이 한 명만 필요하면은 그냥 그것만 갖다 써도 되겠는데 학생이 여러 명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공통의 속성들 혹은 공통의 행위를 모아서 표현해 놓은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결하는데 클래스는 아무 일도 안 해요. 클래스라는 그 클래스에 정의해 놓은 행위와 속성을 가진 애들. 그래서 그걸 실제로 갖고 있는 그런 객체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설계를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설계를 한다. 그럼 뭐가 필요한지부터 따져보세요. 어떤 객체가 누가 필요한지를 먼저 따지고 또 어떤 행위가 필요한지를 따지고 이 행위를 누가 하는 게 맞겠다.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적합한 오브젝트가 없다. 그럼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서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객체들이 사실은 속성과 메소드, 행위를 가지는 거고, 그래서 그 속성과 메소드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게 클래스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성이 4개죠. 특성 4개. 그죠? 보통 면접 가면 잘 물어보는 거. OOP의 특성 4개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 뭐죠? OOP의 특성. 씁시다. 여기 안 나오니까. 이렇게 지난 시간에 작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네? 4개, 4대 특성, 캡슐화, 추상화, 상속이네요. 그죠? 상속이 먼저네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죠? 추상화, 하나가 뭐죠? 그렇죠. 그죠? 이 4개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죠? 일단 요거부터 추상화부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추상화 그렇게 영어로는 쓰지 마세요. 이거 올리려고 여기다 쓰는 거니까. 네? 추상화는 뭡니까? 이제 객체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강 신청 시스템에 학생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뭐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는 환자가 필요해요. 학생이나 환자나 다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인데 사람이 가지는 우리는 이제 이 객체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하면은 객체를 이게 속성과 그죠? 속성과 뭘로 행위로 표현을 하죠. 속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상태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상태인 거죠. 현재 상태인 거죠. 내 나이가 몇 살이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 우울한 상태고, 뭐 이렇게 뭐 지금 직업은 뭐고, 그건 현재 오브젝트의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값들이 속성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태와 행위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객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사람이라는 객체를 한번 얘가 가지는 속성은 뭐가 있죠? 행위는 또 뭐가 있죠? 자, 지금 추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속성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머리카락 색, 혈액형, 키, 그 다음에 피부에 뭐 반점이 몇 개 있는지, 그죠? 몸무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친구의 뭐, 이렇게 성격, 뭐, 또 뭐, 어디서 태어났다, 뭐, 하여튼 생각해 보면은 수없이 많은 속성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행위도 많아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양치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변 활동도 하고 뭐 그다음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카톡을 하기도 하고, 그죠? 뭐 수없이 많아요. 나타내려면 수없이 많아요. 이 수없이 많은 속성과 행위들을 여기에 이 객체한테 다, 사람이라는 객체에 다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죠? 이 중에서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속성이 있을 거고,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행위들이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수강신청 시스템이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학생한테 필요한 속성은, 수강신청에서 필요한 속성은 뭐겠어요? 뭐 학번, 소속, 뭐죠? 학년.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심지어 이름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수강신청에서는. 학부문이 있으면 학생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강신청을 하기 위한 학생은 뭐 속성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학년, 또 뭐요? 학과.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그죠? 그러면 이름도 필요 없고 몸무게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죠? 행위는 뭐 로그인을 할 거고, 그죠? 그다음 뭐 이렇게 과목을 열람할 거고, 과목을 선택하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그걸 뭐 이렇게 삭제, 그러니까 장바구니 넣었던 거를 장바구니라 그러나요? 하여튼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임시로 저장해 놓은 거, 그걸 뭐 삭제하거나 혹은 뭐 이거를 결제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죠? 신청하는 거, 그죠? 뭐 이런 류의 행위들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수없이 많은 행위들 중에서 수강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수강신청이라는 행위를 놓고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영역에서 들여다보면은 단순화되죠. 그죠? 그걸 우리가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객체를 단순하게 묘사하는 거. 단순하게라는 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학생이지만 수강신청이 아니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학생이 하는 행위가 뭐가 있죠? 네. 수강신청이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이긴 하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얘가 잘 안 떠오르네요. 그죠? 이게 밥 먹는 건 그냥 한 개의 행위니까 그거 가지고 학생을 위한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상담 시스템이다. 상담을 위한 학생이다. 그죠? 상담 시스템도 있죠. 잘 안 쓰시지만, 그죠? 그럼 여기서는 필요한 속성이 뭐겠어요? 학번 이름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죠? 뭐가 필요할까요? 이 학생을 위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생의 속성. 뭐 통학 거리 뭐 이런 거 물으려면 주소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뭐죠?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교수가 학생을 상담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뭐 수강 과목, 그다음 그동안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성적은 어떤지, 그죠? 그다음 무슨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혹은 준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할 거라. 학생이 하는 행위는 상담을 신청한다, 상담을 한다, 그다음 상담 결과를 열람한다, 뭐 이 정도가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학생이지만 하고자 하는 행위 혹은 풀고자 하는 문제 영역에 따라서 이 학생이 이런 식으로 단순화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단순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상화의 결과물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추상화의 결과물이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 신청 학생이다 그러면은 어트리뷰트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행위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죠. 네, 이 행위들 중에서 단순하게 여기에 얘가 할 수 있는 행위도 있고, 혹은 이제 다른 애랑 협력해서 해야 되는 뭐 그런 행위들도 존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추상화에 대해서 질문. 넘어갑니다. 추상화, 그 다음에 캡슐화는 이 캡슐이죠. 맞나? 근데 추상하니 캡슐하니까 엔캡슐레이션 이렇게 되나? 네? 아, 네이버 두드려 보지 마세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두드려 보세요. 네? 캡슐화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캡슐라이징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캡슐화는 뭡니까? 정보의 은닉이고 행위의 은닉이죠.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속성, 그러니까 속성의 은닉, 행위의 은닉, 토탈에서 정보의 은닉 그러면 되겠죠. 그죠? 캡슐화는 왜 캡슐화는 이제 특성이라기보다는 지켜져야 되는 룰인 거예요. 왜 이래야 되죠? 왜 이렇게 객체들은 혹은 클래스들은 자기의 정보를 숨겨야 되죠? 왜 그래야 될까? 목적은? 그렇죠. 네. 그렇죠. 사용자는 심지어 어떤 속성이 있는지도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얘 가지고 내가 얘한테 뭘 시킬 수 있다. 얘한테 내가 뭘 받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객체의 독립성 때문에 그래요. 독립성. 그래서 이 얘를 누구나 속속들이 알고 또 얘를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A라는 객체도 와서 지 마음대로 건드리고 수정할 수 있고 B도 지 마음대로 와서 건드리고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객체 자체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죠.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유지보수 혹은 역할이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기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은 얘를 사용하는 A를 사용하는 B가 있었는데 B가 A를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으면은 그죠? B가 바뀌는 경우에 A도 바뀌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혹은 A가 바뀌는 경우에 B가 바뀌는 경우도 바뀌어야 되는 같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A랑 B랑 두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이 두 개는 하는 일은 명확히 틀릴 거예요. 비슷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 하는 일 중에서 A가 하는 일이 좀 잘못돼서 수정을 한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B도 같이 수정돼야 된다.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이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이고, 잠깐만요. 예제가
특별한 거 없네. 객체의 독립성이고 정보의 은닉이고, 그죠? 이걸 지원하기 위한 캡슐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객체형 또 객체 도구들이 어떤 게 있죠? 어떤 키워드들이 있죠? 외부에서 나의 속성을 혹은 나의 행위 중의 일부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오픈하고 싶은 것만 오픈하기 위해서. 그죠? 이건 뭐 행위의 주체는 나여야 된다.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것도 나여야 한다. 뭐 그런 철학,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우리가 접근 제한자라 그러나요? 접근 제한자들을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하죠. 대표적인 게 퍼블릭, 그죠? 프라이빗,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터널, 또 뭐가 있었죠? 프로텍티드. 두 개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것들을 섞은 게 두 개인가 더 있어요. C샵엔 두 개 더 있어요. 자바에는 요거 네 개고, 이 인터널이 아마 자바에서는 디폴트로 사용이 되죠. 그죠?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죠. 그죠? 접근 제한자. 내용은 아시죠? 누구에게나 오픈. 나만 알 수 있는 거. 내 자식에게도 그죠? 오픈하지 않는 것들. 프로텍티드는 이제 내 자식들, 우리 직계는 알 수 있게. 나로부터 파생된 애들은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인터널은 이 패키지 혹은 이 어셈블리 안에서 존재하는 애들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셈블리 안에서 퍼블릭이다. 이렇게 생각. 다른 어셈블리에서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캡슐하고 그다음에 상속. 상속이라고 합시다. 상속은 영어로 하면 뭐죠? 인헤리턴스. 네. 요새는 영어 철자에 자신이 없죠. 이렇게 얼른 지우고. 네. 상속을 그대로 번역하면 인헤리턴스인데, 그러니까 부모를 이렇게 부모의 자산 혹은 부모의 속성을 물려받는 거, 뭐 유전이라고 봐도 되고 하여튼 재산을 물려받는 거를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 상속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뭘로 표현했죠? 익스텐션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익스텐즈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확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의 정확한 의미는 확장이에요. 우리가 A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B를 만든다. 그럼 B는 A를 확장해서 그죠? 사용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A는 가와 나밖에 못했어요. 혹은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A는 가와 나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걸 물려받은 B는 가와 나 이외에 나만의 행위, 나만의 속성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이죠. 원래의 영역에서 더 확장되는 게 상속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늘어나서 상속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속성이 늘어나서 상속이 될 수도 있죠. 공통적으로 가지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외에 또 뭐 이렇게 다른 속성들이 더 추가돼서 나를 다른 애들하고 구별하는 것들, 그게 확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상속의 주된 목적은 뭘까요? 상속을 우리가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재사용성이에요, 그죠? 부모의 기능을 내가 이렇게 따로, 나도 원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A라는 놈이 하는 일, B라는 놈이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B는 B 나름대로 일들을 다 정해야 되고 A도 A 나름대로 일을 다 정의를 해야 되죠. 근데 A를 B가 물려받는다. 그러면 이 객체지향에서 이 B라는 객체는 A가 하는 일을 일단은 다 물려받아요. 따로 정의하고 따로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자기가 할 일들만 정의하고 구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로 오히려 저런 경우로 많이 써요. 내가 여기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데 그렇죠? 이 시스템에서 직원들을 구분하다 보니까 직원이 뭐 관리자, 그 다음에 정규직 직원, 그 다음 또 뭐 이렇게 무슨 직원, 계약직 직원, 또 협력사에서 파견 나오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 친구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견 직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관리자건 쓸까요? 직원이다. 그죠? 그러면 직원이 관리자, 또 정규직원, 계약직, 뭐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같은 일들이 있고 다른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게 같아요? 뭐 출근한다. 속성만 따져봅시다. 속성. 어떤 게 같을까요? 행위를 따져야 되나? 속성을 따져야 되나? 행위를 따집시다. 행위. 관리자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일은 출근하고, 그죠? 그다음 뭐 점심 먹고, 그죠? 그다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급여를 받고, 그죠? 뭐 이런 일들은 같이, 그러니까 관리자나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다 같이 하는 일들이죠. 근데 정규직하고 계약직은 조금 달라지는 게 하는 일은 거의 같겠지만 뭐가 달라질까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관리자와 정규직도 이제 관리자는 뭐 이렇게 속성의 관리 대상 혹은 담당 부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정규직은 그냥 소속 부서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속성이나 행위가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이 친구나 다 직원이라고요. 다 직원이면 이 일은 같이 해요. 근데 얘만 예를 들어서 이것만 뭐 관리 부서가 있다. 부서를 관리한다. 정규직은 소속 부서가 있다. 계약직은 계약 기관이 있다. 파견직은 뭐 소속 회사가 있다. 다른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친구들이 이거는 공통으로 가지는데 이것들은 부서를 관리한다. 소속 부서가 있다. 계약 기관이 존재한다. 소속 회사가 존재한다. 이거는 다른 친구들하고 관리자에는 부서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지만 정규직 직원들한테는 부서를 관리하는 기능이 없겠죠. 그죠? 행위가 없겠죠. 달라지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을 모델링 해봤더니 관리자도 필요하고 정규직도 필요하고 계약직도 필요하고 파견직도 필요해요. 그래서 4개를 다 만들어서 쓰는데 이 4개에 대해서 각각 출근, 점심, 급여 또 뭐 이렇게 일을 한다 뭐 이런 행위들을 공통으로 다 구현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관리자에 대해서 출근, 점심, 급여를 구현을 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도 출근, 점심, 급여를 구현하고 계약직에 대해서도 출근, 점심, 급여 계산 뭐 이런 거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들을 모아서 직원이라는 상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혹은 사원이라는 상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 안에 출근과 점심과 급여 정도를 집어넣는 거죠. 공통의 속성들을 집어넣는 거죠. 혹은 속성 또는 행위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원을 물려받아서 관리자를 만들고 또 사원을 물려받아서 정규직을 만들고 계약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관리자에 대해서 뭐 급여 계산, 출근하는 기능, 뭐 점심 먹는 기능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관리자가 직원의 이렇게
자손이니까 직원을 확장한 거니까 직원에서 그냥 출근하는 기능, 점심 먹는 기능을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걸 관리자도 쓸 수 있고 정규직도 쓸 수 있고 계약직도 쓸 수 있고 다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재사용성이. 그죠? 그러니까 쭉 만들어 놨는데 처음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쭉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그걸 들여다보니까 얘하고 얘는 비슷해. 그럼 그거에 대한 부모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공통의 속성, 공통의 기능을 뽑아서 부모를 만들고 얘들은 그걸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걸. 그러면 관리 포인트가 주는 거죠, 사실은. 유지보수 포인트가 주는 거고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재사용성의 가장 큰, 그러니까 상속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으로 저거를 한번 해볼까요? 상속 이게 이것도 조금 이따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돌려봅시다. 상속은 특징 중에 하나가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을 일부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장인데 이게 왜 상속이냐?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상속한다. 이건 말이 되죠. 근데 아들 이즈 아버지. 말이 안 되죠. 이저라는 거는 이거의 한 일종이다. 혹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거의 일종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종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종달새는 새를 상속한다. 그죠? 혹은 새는 포유류는 아니고 새는 동물을 상속한다. 이게 뭐예요? 종달새 is 새. 종달새는 새의 일종이다. 말이 되죠. 그죠? 새는 동물의 일종이다. 말이 되죠. 이런 경우는 제대로 된 상속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속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상속이라는 게 확장의 개념이고 새를 좀 더 특정화시켜서 행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속성을 집어넣으면 원래 거보다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근데 기능은 늘어나고 속성은 늘어났지만 그래서 확장이지만 전체 셋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거죠. 종달새는 새의 일부가 되죠. 일부죠. 새는 동물의 한 종인 거고 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확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속성이 확장되고 기능이 확장된다. 이런 의미고 그게 실제적으로 놓고 들여다보면은 이제 확장이라기보다는 특정화시켜 나가는 거다. 스페시피케이션 해 나가는 거다. 새를 특정화해서 뭐 종달 이건 종 이렇게 생긴 건 동달종 이렇게 우는 거는 종달새 또 뭐 저렇게 나는 거는 뭐 무슨 새 날지 못하는 새는 무슨 새 이렇게 특성을 더 추가해서 그걸 세분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거는 세분화이기도 하고 확장이기도 하다. 근데 기본은 요거를 만족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속 관계를 설계할 때 이저 관계를 만족하는 형태로 설계해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뿔뿔은 다중상속이 되죠. 자바는 시샵은 다중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가 둘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인어다, 박쥐다. 그럼 박쥐는 이렇게 박쥐가 포유류인가요? 박쥐는 포유류고 또 날 수 있다라는 속성을 가진 거는 조류고
그래서 박쥐는 조리와 포유류를 다 물려받을 수 있죠. 인어다 그러면은 인어는 사람의 일종이기도 하고 물고기의 일종이기도 하고, 그죠? 그게 다중상속이죠. 그죠? 다중상속을 C++에서는 허용을 해요. 근데 다중상속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저기서도 C샵에서도 다중상속은 없어졌어요. 근데 상속관계를 C샵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 또는 B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C, D 막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상속이냐? 상속은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를 혹은 이 중에 아무것도 상속받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 저렇게 나오면 B, C, D가 인터페이스들이에요. 구현해야 될 것들. 그죠? A는 B와 C와 D를 구현했다 이런 의미지, 그죠? A가 B, C, D를 물려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 방식은 똑같은데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 상속이고, 상속의 주된 목적은 재사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캡, 상, 추, 다형성. 다형성은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UML을 C++ 하면서 조금 했죠? STL 하면서 했나? 클래스 다이어그램, UML까지는 아니고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UML의 일종. 유니파이드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하는 거. 클래스 A를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 그다음에 속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클래스명으로 단순화시켜서 표현하기도 하고. A라는 클래스가 B를 물려받는다 그러면 B가 A를 물려받는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 다음 뭐 A가 B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A가 B를 한다. 구현한다. 상속. 그죠? 그 다음에 구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상속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쓰신 적 있으시죠? B가 A를 상속한다. B가 A를 구현한다. B가 A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이제 이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거는 뭐겠어요? 클래스를 구현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예. 그렇죠. 오브스트 버추얼 클래스. 클래스인데 이렇게 구현되지 않은 어떤 행위가 존재하면, 메소드가 존재하면 그걸 어브스트랙트 클래스라고 그러죠. 그놈은 구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인스턴스 생성은 못하죠. 근데 걔는 다른 애의 조상은 될 수 있는 거죠. 얘를 확장해서 뭘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다형성까지만 하고 쉽시다. 다형성은 폴리모피즘. 얘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폴리모피즘이고, 다형성은
뭐 때문에 쓰는 걸까요? 왜 도입된 걸까요? 다양성. 다양성의 대표 선수가 일단 누구예요? 다양성을 나타내는, 다양성을 표현하는 대표 선수들이 오버로딩하고, 그죠? 오버라이딩이죠. 그죠?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죠. 오버로딩은 뭡니까? 인수의 개수와 형만 다른 같은 이름의 함수, 메소드. 그죠? 이게 오버라이딩이죠. 오버로딩이죠. 오버라이딩은 부모의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쓰는 거. 이게 오버라이딩이죠.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사용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용도가 틀린 거고. 그죠? 오버로딩은 왜 존재하죠? 오버로딩은 앞에 메소드 할 때도 잠깐 했잖아요. 왜 존재하죠?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더하기를 정수 더하기도 해야 되고 실수 더하기도 해야 되고 심지어 정수 실수 더하기도 해야 된다. 그럼 C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각각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정수 더하기, 실수 더하기, 그다음 뭐 정수 실수 더하기, 혹은 뭐 실수 정수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이름도 같아서는 안 돼요. 다 틀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나는 더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 기능을 더하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 혹은 객체인데 나는 그냥 단순히 더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더할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쟤를 불러야 되고 어떤 경우엔 얘를 불러야 되고 그것도 물론 헷갈리는데 이걸 제공하는 사람도 갖가지 더하기를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닥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단순화시켜 보자라는 게 오버로딩인 거죠. 그래서 그냥 한 개의 이름으로 통일하자. 통일해 놓고 그다음 그걸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렇게 좀 구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야, 컴파일러 만드는 니들이 좀 제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자들은 상당히 이 작업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버로딩, 그러니까 작업자, 개발자를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호출의 일관성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버로딩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버라이딩은 내가 부모의 기능을 물려받긴 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까 직원 부모 중에 급여를 계산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관리자, 정규직 혹은 계약직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파견직은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는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조금 바꿔서 써야 될 그런 필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오버라이딩이다. 부모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지만 나는 그걸 재정의해서 쓰겠다. 좀 바꿔서 쓰겠다. 그런 의미가 오버라이딩이에요. 그래서 부모에서는 그러니까 A가 B를 상속했어요. 그래서 A의 더하기는 뭐 숫자 두 개를 더하는 거였는데 X와 Y를 더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B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X와 무조건 3을 더하는 걸로 더하기 안 좋은 애입니다. 좋지 않은 애입니다. 두 개가 타입이 같아야 되니까 네, 좋은 예를 조금 이따 찾아봅시다. 일단 부모의 메소드를 재정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A가 뭐
A가 뭐 act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물려받아서 그래서 B가 또 act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A의 act는 뭐 그냥 더하기를 하는 건데 B는 그걸 바꿔서 빼기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B의 인스턴스 B로 new B를 만들어서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죠.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 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도 무방하죠. 그죠? 두 개가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때 B.액트하고 이렇게 했을 때 B.액트하고 이렇게 했을 때 B.액트가 어떻게 틀릴까요? 같을까요? 더하기를 할까요? 빼기를?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B는 누구예요? B는 누구죠? B는 A 타입이에요, B 타입이에요? 여기서 A 타입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B는 사실은 B 타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이 B는 A의 일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종달새로 뭐 이렇게 종달이라는 애 하나를 종달새의 일종으로 선언하고 싶은데 종달새 인스턴스로 선언하고 싶은데 종달새 종달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새 종달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종달이는 어차피 속성은 종달새인 거예요. 종달새인 거예요. 종달새가 하는 행위는 뭐예요? 다 이거죠. 빼기죠. 그죠? 액트는 다 빼기죠. 그래서 B.액트 해도 빼기를 할 거고 A.액트 해도, 그러니까 B라고 선언하고 액트를 해도 이걸 할 거고 A라고 선언하고 액트를 해도 이걸 할 거라.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은 B.액트 이 상태에서 B.액트를 하면은 이 액트는 A의 액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A의 액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A.액트를 B가 바꿔서 썼잖아요. 오버라이딩 했잖아요. 오버라이딩 하면 나의 메소드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상속받은 부모의 메소드도 같이 이렇게 오버라이딩 덮어 써지는 거예요.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C샵에서는 덮어 쓰기는 게 디폴트인데 안 덮어 쓰게 하기 위한 키워드도 있고 뭐 그런 식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4대 특성이다. 캡시 상추다가. 그래서 이걸 왜 쓰는지, 어떤 이유로 쓰는지, 그래서 그 정도는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질문. 10분 쉬었다가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네. 이 책 저번에 한번 지난 학기에 얘기했죠. 그죠? 한번 사서 보라고. 이 사서 보신 분 있으세요? 있긴 해. 그럼 뭐 읽어봐요. 괜찮지 않아요? 예원이 출석 찾고 있어.
24번. 원영이.
블랙잭 이런 거 할 줄 알죠? 블랙잭. 카드 게임. 20일을 만들어내는 카드 게임. 20일에 최대한 가깝게. 어제 제가 질문 드린 거 있잖아요. 이탄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MSD 이런 거 찾아보는데 인간에서는 이거 쓰지 말라던데요. 그래? 네. 왜냐면 나중에 개발할 때 약간 그러니까 아예 쓰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로 객체 클래스를 만들어 객체를 쓰던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그러니까 그 사실은 좀 꼬이는 거지. 네, 그런 꼬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엔간은 약간 테스트할 때만 쓰고 엔간은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실제 소스 코드에서는 보기 힘들어. 네. 근데 그런 예제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문법이긴 하니까 혹시라도 그걸 누가 썼을 때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쓰진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찾아보니까 이렇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 혹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특성에서 찾아보면은 구글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은 좀 틀린데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서 특징 혹은 개념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생각을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 괜찮네요, 이거. 그래서 슬라이드 쉐어에 보시면은 객체지향의 개념에서 그냥 이렇게 쭉 상식적으로 써놨는데 이것도 개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이 사이트도 괜찮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 그 다음에 뭐 장단점이 뭐냐 했는데 왜 쓰는지 뭐 그런 것들 들여다보기가 괜찮네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은 이제 여기저기 한번 찾아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이 잡혀요. 그렇게 해서 정립을 해 놓으세요. 한번 객체지향에 대해서는. 자바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C++, C# 쓸 때 객체지향의 개념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설계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안정적이고 좋은 품질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개념 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보시면은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바에서 거의 다 했던 것들이고 C++에서 했던 내용들이 또 반복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만 조금 틀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가 뭐고 클래스가 뭐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객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객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다. 그럼 객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객체를 그냥 단순하게 이 객체가 가지는 값들,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태와 그다음 걔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일들, 기능으로 표현한다. 즉 속성과 기능으로 표현하고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적 용어로는 이제 데이터라 그러고 또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객체들을 이제 내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라 혹은 뭐 과목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걸 내가 이제 만들어내야죠. 추출해내야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실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보고 그다음 그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이렇게 속성들, 행위들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혹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뭐 청사진이다. 그래서 붕어빵 틀이랑 붕어빵이랑 같이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인테저라는 게 이제 어떤 정수라는 그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속성을 만족하는 A라는 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 그 A라는 놈의 이제 값으로 데이터로 30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넘어가도 되고 클래스는 이제 C#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틀리지 않아요. C++ 뭐 이런 거랑 다 똑같아요. 클래스 이제 속성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성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가 딸림을 요즘 와서 많이 느낍니다. 어트리뷰트라 그러나 프로퍼티라 그러나 아트리뷰트. 그죠? 프로퍼티는 그죠? 딴 데서는 아닌데 C샵에서는 어트리뷰트와 프로퍼티를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선언된 것들은 요거는 조금 틀리네. 이건 프로퍼티 같네요. 어트리뷰트입니다. 어트리뷰트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미유가 울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메소드 행위가 되는 거고 행위는 앞에서 봤던 메소드의 형태로 표현되고 데이터는 변수들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클래스를 실체화시키는 예제들이 이런 것들이죠. 캣이라는 클래스가 고양이는 이름과 색깔을 가진다. 고양이는 이렇게 미우, 그러니까 운다. 고양이 우는 걸 미우라 그러죠, 그죠? 미우 이렇게 울잖아요. 그 고양이 우는 걸 미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고양이는 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성을, 그러니까 이 속성과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객체들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캣이라는 클래스 이름 가지고 이제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럼 생성자가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걸 키티가 가르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 키티의 색깔, 키티의 이름, 키티가 운다라는 행위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똑같은 고양이 형태로 이번에는 네로라는 애를 만들어낼 수 있고 네로의 속성은 이제 키티랑은 달라지는 거죠. 이름이나 색상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생성자는 없죠, 지금. 근데 생성자를 호출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아도 인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는 컴파일러가 좀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컴파일러가 만드는,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메모리 할당만 하는 그런 생성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함수를 생성자, 그 다음 메서드를 생성자, 그 다음 객체가 없어질 때, 그러니까 사라질 때 호출되는 생성자를 호출되는 메서드를 종료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컨스트럭터고 또 디스트럭터인가?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생성자는 이름이 클래스랑 같아야 되고 반환 형식은 없어요. 그래서 void, 뭐 인테자 이런 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 생성자도 한정자는 가질 수 있어요. 이걸 퍼블릭으로 하든지 프라이빗으로 하든지.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만들어 쓰죠, 그죠? 퍼블릭 캣 해서 이렇게 만들어 쓰죠. 지금 여기는 생성자가 한 개, 두 개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수가 없는 생성자, 이거는 인수를 가지는 생성자. 언제 이게 호출되고 언제 이게 호출이 돼요? 사용자가 생성할 때 캣하고 인수를 안 주면은 이게 호출이 되는 거고, 사용자가 생성할 때 new cat 하면서 인수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호출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뭘 물었더라? 보시는 것처럼 여긴 퍼블릭 돼 있는데 여기에 리턴 타입은 다 없죠. 그러니까 메소드하고 생성자하고 틀린 점 하나는 리턴 타입이 없다라는 거. 메소드는 무조건 리턴 타입이 있어야 돼요. 보이드라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게 이제 틀린 점이고, 생성자는 외부에서 호출하잖아요. 무조건 외부에서 호출하잖아요. 내부에서 생성자를 호출하지는 못하죠, 그죠? 혹시 할 수 그 생각을 안 해요. 클래스가 객체가 나와 같은 객체를 생성한다. 일종의 리커전이네요, 그죠? 가능한가? 복제, 클래스의 복제, 객체의 복제. 그걸 한다 그러면 내부에서 이제 호출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외부에서 얘를 호출하는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 근데 이걸 퍼블릭으로 아니고, 퍼블릭으로 안 하고 프라이빗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썼어요, 그죠? 잘 만들어서 썼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DB 연결 커넥션 끄집어 올 때 그렇게 했나? get instance 가지고 끄집어 오지 않았어요? new 가지고 만들진 않고 get instance 가지고 끄집어 왔죠.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싱글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만 커넥션을 얘도 만들고 쟤도 만들고 뭐 이러면 나중에 커넥션 수도 부족해질 거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은데 있는 커넥션을 이렇게 인스턴스를 활용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싱글톤 패턴을 썼죠. 그 소스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고 이게 왜 싱글톤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죠? 이게 생성자고, 이런 식으로 불러다 쓰고, 이렇게 부르면 이놈이 호출되고, 이렇게 생성하면 이놈이 호출되는 거죠. 자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바에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인수를 가지는 생성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더 이상 기본 생성자는 생성을 안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싶으면 기본 생성자도 같이 만들어 놓고, 만약 이렇게 쓴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이렇게만 부를 거야, 이렇게만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거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그러면 얘도 만들어야 되지만 원래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던 얘도
그죠? 직접 생성을 해야 돼요. C샵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네? 확인해 봅시다.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 사용자 생성자를 만드는 일. 기본 생성자 만들어줘야 되나?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면 되죠, 그죠? 네, 테스트해 보시면 되죠. 책에서 못 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종료자는 클래스 이름에 이거는 저것도 없어요. 이렇게 접근 지정자도 없고 리턴 타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틸드만, 이걸 틸드라 그러죠, 그죠? 틸드만 붙여놓은 게 이제 종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 그럼 종료자는 누가 호출하죠? 그렇죠. 내가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객체 만들었던 객체를 명시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C샵에서. C++에서는 돼요, 그죠? C++에서는 U에서 만들었다가 딜리트해서 없앨 수 있어요. C샵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죠? 더 이상 내가 걔에 대한 참조를 끊어버리면 걔는 저기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개비지 컬렉터가 돌 때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진 않고 나는 걔에 대한 참조만 멈추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소용 없어진 것들을 개비지 컬렉터가 이제 없애는. 개비지 컬렉터가 걔를 없앨 때 그때 종료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필드 중에 스태틱 필드랑 뭐 메소드 이런 게 있는데 스태틱 필드는 뭐가 틀리다 그랬어요? 일반 필드 메소드랑 스태틱 필드 메소드는 이거랑 이거는 마이 클래스에 이거는 일반 필드들이죠, 그죠? 이건 스태틱 필드들이죠. 이런 일반 필드는 인스턴스 필드라고 얘기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다음 그 인스턴스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필드고 스태틱이라고 해놓으면 클래스가 메모리에 올라올 때 그냥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인스턴스를 생성 안 해도 이미 메모리에 존재하는 이 A랑 B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클래스 이름 점 A, 클래스 이름 점 B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스태틱이다. 그죠? 좋죠? 편하시죠? 다 아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일단 그래도 혹시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세요. 정적 메소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메스 쪽에 혹은 console.writeLine 뭐 이것도 정적 메소드죠. 콘솔에 있는 writeLine을 우리는 콘솔에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쓰는 게 아니고 클래스 이름으로 직접 쓰죠. 그러니까 정적 메소드는 클래스 자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my 클래스 안에 static 메소드인데 static으로 쓰는 데 있죠. 그러면은 my class.static 메소드로 호출해서 쓸 수 있다.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public void static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호출해야 된다?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고 obj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 통해서 호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인스턴스 메소드, 이거는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예요. 마이 클래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마이 필드 1, 마이 필드 2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걸 하나 생성해서 마이 필드 1에 10을 넣고 마이 필드 2에 2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소스를 하나 만들었죠, 그죠? 이 소스는 로컬 변수일 거예요. 메소드 안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소스는 스택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new에서 my class를 만들죠. 이 my class는 메모리를 새로 할당받아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디에? 힙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힙에 만들어지고 그 힙에 있는 이 my class를 소스가 가리키는 형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스는 무슨 타입? value 타입, reference 타입, reference 타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변수들을 reference 타입의 변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스에 myfield에 10을 넣고 소스에 myfield2에 20을 넣으면 10, 2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타겟이라는 놈을 하나 선언을 하고 소스를 타겟으로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타겟의 myfield 2에다 30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이렇게 있던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소스를 타겟으로 복사했다라는 건 이놈이 1위로 복사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스가 가리키던 거를 원래 소스에는 뭐 이게 30번지였다. 그죠? 그럼 여기 30이라는 주소가 들어 있었을 거라. 근데 그걸 복사를 했으니까 얘도 30을 갖고 있죠. 즉 타겟도 30번지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타겟의 myfield 2, 즉 30번지에 있는 myfield 2를 30으로 바꿨죠.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이놈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myfield 2를, 그러니까 소스의 myfield 2를 찍어보면은 20이 아니고 30으로 나와 있고, 타겟의 myfield 2도 30이 된다. 그래서 두 놈이 결국은 같은 걸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걸 방지하고 싶으면은 기본은 이래요. 레퍼런스 타입은 복사해도 걔가 가리키는 대상은 복사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원본을 같이 가리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나는 이 원본도 이것도 복사를 하고 싶다. 이쪽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복사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그 메소드 통해서 복사하는 식으로. C++에서는 저게 되죠. C++은 연산자 오버라이딩이 되죠. 오버로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꼴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고쳐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C샵에서는 연산자 오버로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함수를,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쓰시는 식으로 그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dcopy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보시면은 newcopy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 거기다가 다 복사를 하죠. 이렇게 직접 다 복사를 하죠. 그렇게 해놓는 이런 형태의 복사가 이제 dcopy, 깊은 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소스는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어요. 그죠? 그죠? 아시는 것 같아요. 디스는 뭐죠? 현재 내 이 객체, 이 클래스. 그걸 디스라고 불러요. 그럼 부모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죠. 베이스 클래스고 베이스에서 파생됐다. 그래서 파생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이 되는 클래스. 그래서 그걸 베이스 클래스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부모 클래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디스는 이제 자기 객체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디스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소스 잠깐만 들여다볼까요? 이 소스는 이걸 보는 것보다 이거 보지 맙시다. 나중에 예제할 때 봅시다. 설명은 하고 봅시다. 생성자가 3개의 생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래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ABC라는 3개의 속성을 가지고 인수 없는 생성자, 1개의 인수를 가지는 생성자, 2개의 인수를 가지는 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 때는 이제 A에다 생성자가 없으면 A 값만 세팅하고 542호로 세팅하고, 생성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인수가 하나 있으면은 그 인수는 B로 들어가는 인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가 2개 있으면 B와 C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A는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면 되고 B하고 C는 사용자가 넘겨주는 값이 되면 돼요. 근데 B하고 C에는 값이 없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A에만 값을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인수 없는 기본 생성자를 쓰면 돼요. 근데 B와 C의 값을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B와 C 2개의 값을 넘겨서 이 마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많이 하죠. 2위에다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this.a에다가 542 놓고, 그죠? 그 다음 b에다가 this.b에다가 이 b를 넘어온 b를 넣고 뭐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죠. 그죠? 특히 여기 지금 b랑 이 b랑 이름이 같으니까 이거는 this.b라고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b라고 접근을 해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인수와 그다음 멤버가 특히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멤버 쪽에는 꼭 앞에 this자를 붙여 주셔야 돼요. 이름이 틀린 경우에는 안 붙여도 돼요. 근데 같은 경우에는 꼭 붙여서 쓰셔야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선언해요? 메소드를 이렇게 물려받는 걸로. 그죠?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누군가가 뉴하고 클래스 이름 있을 거예요. 그죠? 20 이렇게 호출했다. 그러면은 my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호출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10하고 20을 B와 C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A는 디폴트 값으로 세팅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여기서 하는 일 C만 하고 그 다음에 인수 한 개짜리 생성자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그럼 얘는 B를 집어넣고 얘가 또 인수 없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렇게 A를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생성자끼리도 이런 식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었네. 그 다음 접근 한정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 보이는 게 이거 두 개인데 protected, internal, private, protected. 이거 말고 이거는 네 개는 외우시고 이거 말고 뭐가 있었는데 그럼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닉성은 감추고 싶은 거 보여주고 이런 접근 한정자 가지고 은닉성을 구현을 하는 거고 private, public, internally 어떤 용도다라는 거 다 이제 아시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재활용을 위해서 상속을 쓰는 거고 상속은 이런 식으로 써요. C샵에서는. 그죠? 콜론 가지고. 그래서 기반 클래스가 있고 파생 클래스가 있으면은 익스텐즈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를 물려받은 디라이브드 클래스 이렇게 표현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베이스가 부모고 디라이브드가 자식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디라이브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다음 그 인스턴스가 언젠가는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식이 만들어지면은 그 자식에 대한 부모는 무조건 같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자식이 여기에 뭐 A라는 메소드가 있다. 그러면 이 메소드를 갖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식이 만들어질 때 부모의 인스턴스도 같이 만들어진다. 부모도 같이 생성이 된다. 그 얘기에 존재해야지 불러 쓸 수 있죠. 내가 목수의 이렇게 일을 기대를 하는데 그 목수가 세상에 존재해야지 내가 불러다 쓰지. 목수라는 이렇게 실체가 없으면 불러 쓰지 못하잖아. 그래서 부모의 기능을 불러 쓰려면 부모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다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A equal U 해서 derived 이 문장 하나만 있어도 사실 내부에서는 이거 부모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요 문장 하나에 의해서 베이스 클래스에 의한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생성자 그 다음에 소멸될 때는 그 반대로 자식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 부모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런 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옆에 베이스 점 메소드 이렇게 해서 호출할 수 있어요. 자, 예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근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인터 모든 이게 베이스가 부모고 디라이브드가 자식이죠. 그죠? 근데 부모한테 베이스 메소드가 있어요. 그럼 난 베이스 메소드, 이 드라이브드는 베이스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근데 꼭 이렇게 호출해야 될까요? this.base 메소드는 안 될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죠? 이 드라이브드 인스턴스로 A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다른 친구들은 이거 갖고 이 인스턴스 가지고 이 베이스 메소드를 호출하잖아요.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정의 안 해도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A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부에서 볼 때는 A가 사실은 this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호출해야 되냐? 이렇게 호출하면 안 되냐? 점 베이스 메소드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건가요? 그죠? 확인해 볼 거죠. 뭐가 틀린지 저렇게 해도 되는지 되면은 두 개는 뭐가 틀린 걸까? 그죠? 그걸 해보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형변환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이런 식이 가능해요. 이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메모리 포율인가? 포율이죠. 젖 먹는 애들, 그죠? 젖 먹는 애들이고, 젖 먹는 애들의 종류로 독, 그 다음에 캣이, 이제 서브 클래스로, 그러니까 파생 클래스로 독과 캣이 있는 거죠. 각각은 뭐 널스, 젖 먹인다, 돌본다, 바크 짖는다, 미우, 야옹거린다, 뭐 이런 형태의 속성들을 가지는 거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어요. 마물을 하나 만들어서 널스 실행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죠? 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마물이라고 놓고 그다음 마물에 대한 널스를 실행하는 것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독을 그러니까 이 마물을 이건 사실은 독이죠. 그죠? 독이라고 캐스팅한 다음에 독점 널스, 독점 바크. 그러니까 널스뿐만 아니라 독이 가지는 메소드까지를 이렇게 캐스팅 이후에는 쓸 수가 있죠. 여기서는 마물점 바크 하면은 오류가 떠요. 왜? 독이긴 한데 내가 그걸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마물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물에는 바크라는 메소드가 없잖아요. 자식의 메소드를 갖다 쓰지는 못해요. 근데 이놈은 사실은 원래 선천적으로는 타고나긴 독이었으니까 이걸 독이라고 캐스팅하고 나면은 그 독의 메소드까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간에 부모 자식 간의 캐스팅이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죠? 이걸 저희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물 클래스로 부모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그걸 부모의 인스턴스로 이렇게 안 만들고 자식의 인스턴스로 만들었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할까요?
다양성이기도 하네. 그죠? 언제 이런 거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그죠? 뭐 할 때 했어요? 해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소스 보니까 언제 이렇게 했어요? 꼭 여기에 맞는 예제는 아니지만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 만들 때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만들었죠. 구형 클래스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다루기 편하라고. 그죠? 이게 캣이든 고양이든 혹은 뭐 다른 뭐 사슴이든 이렇게 그걸 다 애니멀 메모를 물려받은 놈으로 취급해 버리면은 나 얘들을 다 그냥 메모리라고 보고 사용하면 되니까. 사용하다가 캣만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땐 캐스팅해서 그 기능을 호출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리하고 혹은 배열 같은 데 집어넣고 그죠? 뭐 리스트에 집어넣고 뭐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한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개발자의 편의를 위한 작업들이. 캐스팅하고 나면은 그걸 이 독의 고유 행위를 할 수 있고, 완전 캐스팅을 통해서 캣의 고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고 이거는 이것도 다양성의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시킨다라는 걸 개 시키는 거, 고양이 시키는 거, 코끼리 시키는 거 이렇게 쭉 각각 만들면은 이게 뭐 오버로딩이 되긴 하지만 오버로딩을 한다 그래도 일단은 그걸 제공하는 쓰는 사람은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제공하는 사람은 이 300개 뭐 동물이 300몇 개다 그러면 300개의 워시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이 다 뭐요? 메모리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해서 워시 메소드를 만들고 그걸 물려받아서 쓰는 걸로 하면은 한 개의 워시 메소드로 다 해결되고 특별한 경우만 이제 오버라이딩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속이 사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C샵의 형변환 연산자는 is가 있고 as가 있습니다. is는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이 객체가 이 클래스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게 is고, as는 이제 저거예요. 지금은 매몰 타입이지만 이거를 캣 타입으로 생각해라. 뭐 그런 의미, 형변환 연산자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is와 as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독 타입으로 메모를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독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걸 메몰 타입으로 뒀죠. 그 다음 독은 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메모리즈 독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메모리인가요? 아니면 독인가요? if 문에 else 없는 거 보니까 그죠? 추론해 보세요. 요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독 타입 맞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독은 그러니까 매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몰은 매몰 타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생성할 땐 독으로 생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기본은 독이다라는 거죠. 그걸 따지는 게 이제. 그래서 메모리 독 맞니? 그러면 독의 메소드를 실행해도 되겠다. 그런 의미. 캐스팅을 통해서 독의 메소드를 실행해도 되겠다. 캣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요거는 as. as는 자, 메몰2로 캣을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저렇게 메몰2를 as cat 하면은 저거랑 같아요. 요거랑 앞에서 이거랑 같은 의미예요. 메모를 독으로 캐스팅하는 거나 메몰2를 캣으로 캐스팅하는 거나
근데 캐스팅하는 방법이 as를 통해서 캐스팅할 수도 있다. 읽기가 편해지죠. 예. 뭐 그런 의미로 as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7장의 다의 내용은 아니고 뒷부분에 또 있죠. 잠깐 쉬었다가 지금까지 예제들 중에 몇 개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진행을 합시다. 칠 장을 오늘 끝내고 싶은데 그죠? 끝내야죠. 끝냅시다. 7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7장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거나 처음 접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쭉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되죠? 복학생들. 씨뿔뿔 할 때도 객체지향 한번 하지 않았어요? 개념 한번 쭉 다 했죠? 자바 할 때도 우리가 한번 했었고. 그죠? 그래서 1학기부터 들었던 친구들은 이해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을 거고, 2학기 때도. 이거는 개념 같은 거는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걸 그냥 그대로 설명 듣고 있으면은 내일 되면은 다 리셋돼요. 깨끗해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저는 내일, 여러분은 그래도 메모리가 새 거니까 좀 오래 가니까 한 일주일. 근데 그거를 이게 다른 자료들 혹은 책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요. 이렇게 한번 자기가 직접 정리를 해놓으면 그건 상당히 오래 가요. 3개월, 뭐 6개월 뭐 이렇게 가요. 근데 그 3개월 안에 다시 한번 또 리프레시 할 기회가 생기면은 이제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정립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 개의 자료만 갖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개념으로 잡지 말고 그거랑 또 딴 거랑 또 책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운명이야 진짜. 아니 그리고 나는 오픈 베타 하자마자 캐시 첫 팔아먹는 게임 처음 봤어. 아니 그게 심하던데. 블레이드 탱고도 오픈 베타 때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 부자 나가야 돼. 아니 왜서 하라고. 대학 설마 보내지 마. 대학 보고 부자 보낸 사람 보내. 대학 보고 정현이 2,000원 필요한데서 와 벌써 아니 신경 시켜줬는데 못 받아달라 해도 현금 있는 거 없다고 펑스리만큼 생각나. 제자리 2,000원 줘. 야 어제 1시간 플레이어 봤거든. 플레이어. 스트리머 하나 봤거든. 아 진짜 개재미없어. 우상이랑 해준다는데. 게임 나 다시 한번 나 지금 많이 좋아하잖아. 한판 주세요. 이렇게 많이 줬는데 블레이드 댄스볼은 나도 많이 이거 잘 만들었어. 그걸로 돈 존나 땡겼지. 대리하면서 돈 존나 땡겼지. 24시간 내내 돌리고 계속 게임창인데 이틀 안 자고 진짜 학교 지르기 뭐야? 우상이랑 걸어가 진짜 와 죽을 뻔했는데. 지각 안 하는데 지각하는 보면은 계속 대리하면서 저녁에. 오늘 계정 몇개 들어왔다. 진짜 노력적으로 딱 내면 시간처럼 써야 돼. 딱 내면 동시에 해야 돼. 아, 비 오니까 너무 나도 잘 쉬었어. 나 처음으로 누가 21살.
야. 실장 나머지 부분이 크게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금방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내용만 한번 훑어봅시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합시다. 오버라이딩 다형성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버라이딩이죠. 오버라이딩이고